지구의 북방우가 얼음이라는 거대한 장막 뒤로 숨어버린 시대. 비름빙기 웸 글래시에이션호의 가장 혹독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툰드라 위로 태양은 힘을 잃고 창백하게 걸려 있으며 대지는 수천 년 동안 녹지 않는 동토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유럽 대륙이지만 당시에는 생명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냉동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람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살을 베어내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눈보라는 시야를 가리며 세상의 모든 색채를 지워버립니다. 이 하얀 지옥의 중심에서 우리는 잊혀진 인류의 사촌인 네안데르탈인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숨결은 공기 중에 닿자마자 하얀 서리로 변해 흩어집니다. 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네안데르탈인은 진화의 걸작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들의 신체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 짧고 다부지게 설계되었으며 흉곽은 거대한 폐를 담기 위해 술통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굵직한 뼈대와 그 위를 덮은 엄청난 근육량은 이들이 빙하시대의 최상위 포식자임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생체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현대 인류보다 훨씬 많은 하루 4칼로리 이상의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풍요로운 계절에는 이 육체가 축복이었으나 사냥감이 사라진 겨울에는 그 자체로 저주가 되어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족쇄가 됩니다. 그들은 걷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연료를 태우는 살아있는 용광로입니다. 계절의 순환이 멈춘 듯 이 영원한 겨울, 협곡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때 이 땅을 진동시키며 이동하던 메머드 떼와 털코뿔소들은 더 남쪽으로 떠나거나 두꺼운 눈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거대한 초식동물들이 사라지자 생태계의 사슬은 끊어졌고 그 사슬의 끝에 매달린 네안데르탈인들은 고립되었습니다. 눈 덮인 평원은 아름답지만 잔혹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굶주린 늑대들의 먼 울음소리뿐입니다. 사냥감의 부재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종족 전체의 존망을 위협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적, 즉 기아라는 괴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선 사냥조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전진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겹겹이 둘렀지만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두머리 사냥꾼의 눈썹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고 그의 거친 손은 돌창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체내에 비축해둔 지방은 이미 바닥났고 이제 그들의 몸은 근육을 태워 열을 내 애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현기증은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동굴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사냥꾼들은 툰드라의 지평선을 훑어봅니다. 그들의 시력은 수킬로미터 밖에 작은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예리하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흰색의 절망뿐입니다. 바위 그림자조차 먹잇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환각이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이맘때쯤 술록대가 계곡을 통과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동물의 이동 경로를 바꾸어 놓았고 네안데르탈인의 기억 속에 저장된 생존 지도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자연은 그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으며 약속된 수확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배우들처럼 막막함 속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는 더욱 맹렬해지고 사냥꾼들의 의지는 육체적 고통 앞에서 시험받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혈액은 중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지에서 몸통으로 쏠립니다. 이것은 동상의 전조이자 신체가 보내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치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눈보라 속에서 동료가 뒤처지면 그것은 곧 영원한 이별을 뜻합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집요한 생존 본능뿐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조차 텅 빈 위장이 보내는 고통스러운 비명 앞에서는 무력해져 갑니다. 해 질 무렵 그들은 마침내 눈 덮인 언덕 너머에서 검은 형체를 발견합니다. 희망의 불꽃이 순간적으로 그들의 동공을 확장시킵니다. 사냥꾼들은 바람을 등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며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돌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아드레날린이 지친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살아있는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포식자들이 파먹고 남은 얼어붙은 들소의 앙상한 뼈대였습니다. 늑대나 하이에나가 남긴 찌꺼기조차 없는 완벽한 폐기물. 그 순간 덮쳐오는 허탈감은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무겁게 그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며 세상은 푸르스름한 어둠 속으로 잠깁니다. 이제 사냥꾼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몇 배는 더 길고 험난하게 느껴집니다. 사냥 실패라는 무거운 패배감이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며 그들의 발자국을 지워버리고 세상은 마치 그들이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네안데르탈인은 먼지보다 하찮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강인한 턱뼈와 두꺼운 두개골도, 정교하게 다듬은 도구들도, 쏟아지는 눈송이 하나를 멈출 수 없습니다. 밤이 오면 툰드라는 산자들의 땅이 아닌 죽은 자들의 영토가 됩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입니다. 그것은 안식처의 신호이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사냥꾼들에게는 심판의 불빛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동굴 입구에서 잠시 멈칫하며 가쁜 숨을 고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주해야 할 굶주린 눈동자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밖에서 얼어 죽는 것이 더 편안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능적으로 온기를 찾아 그리고 무리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무거운 발을 끌고 동굴의 어두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안과 밖의 경계.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만큼이나 선명하고 잔인합니다. 동굴 내부는 매캐한 연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깥의 살인적인 추위는 피했지만 이곳에는 또 다른 종류의 냉기가 흐릅니다. 늙은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불 주위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 하나가 소중한 칼로리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의 손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손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동굴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아이들의 칭얼거림조차 없습니다. 울 힘조차 남지 않은 것입니다. 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땔감으로 쓸 나무를 구하는 것조차 위험한 모험이 되어버린 지금 불꽃은 생명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사냥꾼들은 말없이 구석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들의 털옷에 붙은 눈과 얼음이 녹아내려 바닥에 무릉덩이를 만듭니다. 그 무릉덩이 속에는 패배한 자들의 얼굴이 비칩니다. 족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고기가 없다는 말은 곧 내일은 누군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서로의 눈을 피하는 시선 속에 불신과 절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깊은 동굴 속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어둠이 계속되고 오직 배고픔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유일한 척도가 됩니다.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을 듯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이성은 서서히 마비되어 갑니다. 누군가는 벽을 멍하니 응시하고 누군가는 의미 없는 돌조각을 만지작거립니다. 사회적 유대감으로 단단하게 뭉쳐있던 부족의 결속력이 기아라는 극한 상황 앞에서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보호라는 고귀한 감정은 사치일 뿐이며 오로지 먹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구만이 그들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린아이 하나가 어미의 품에서 힘없이 축 늘어집니다. 어미는 마른 가슴을 아이에게 물리지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부족원들의 눈빛이 묘하게 번들거립니다. 그것은 연민의 눈빛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억누를 쏜 없는 기괴한 호기심이 섞인 눈빛입니다. 생존 본능은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뇌간 브레인스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 인간성을 규정하던 얇은 막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 이상 가족이 아닌 단백질과 지방의 덩어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무의식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굴 깊은 곳,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을 감싸 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휘몰아치며 입구를 막아버릴 기세입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탈출구는 없으며 구조를 바랄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꺼져가는 불씨와 서로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텅 빈 위장뿐입니다. 족장의 눈이 무리 중 가장 약해 보이는 구성원에게 머뭅니다. 그 시선은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율을 일으킬 만큼 차갑고 섬뜩합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비름빙기의 겨울은 그 잔혹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작은 소리 하나에도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의 시작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고 가족이 식량이 되는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하얀 눈보라는 곧 동굴 안에서 벌어질 붉은 비극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장막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동굴 벽 위에서 춤을 추고 그들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버리고 짐승으로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축축한 석회암 벽은 세상과 단절된 이들의 유일한 우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주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오직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영겁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계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외부의 눈보라가 동굴 입구를 막아버린 이후 이곳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네안데르탈인들은 웅크린 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친 호흡 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울리며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고갈된 생체 기계들이 멈추기 직전에 내는 삐걱거리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굶주림은 단순히 배가 비어있는 상태를 넘어선 생물학적 파괴 공작입니다. 섭취할 열량이 바닥나자 그들의 몸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체지방이 연소되었고 이제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근육 조직이 분해되고 있습니다. 자가포식 어토파기이라 불리는 이 잔혹한 과정은 그들의 자랑이던 두터운 근육을 흐물거리게 만들고 강인했던 육체를
앙상한 껍데기로 전락시킵니다. 입에서는 케톤증으로 인한 아세톤 냄새, 즉 썩은 과일과도 같은 단내가 풍겨 나옵니다. 이것은 몸이 자신의 단백질을 태우고 있다는 화학적 신호이자 죽음이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냄새입니다. 극도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그들은 미친 듯이 주변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갑니다. 오래전 사냥했던 짐승의 말라비틀어진 가죽끈을 물에 불려 질겅질겅 씹어보지만 그것은 고무처럼 질길 뿐 아무런 영양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뼈 조각을 주어 어금니가 부서질 듯 깨물어 보기도 하고 동굴 벽에 붙은 이끼나 심지어 흙을 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장은 속지 않습니다. 소화될 수 없는 이물질들은 복통을 유발할 뿐이며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여 남은 수분과 기력마저 앗아갑니다. 희망 고문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영양 결핍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현대 인류보다 용적이 크지만 그만큼 더 많은 포도당을 요구합니다. 연료 공급이 끊기자 신경회로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헛것이 보입니다. 흔들리는 불빛 그림자가 먹음직스러운 들소의 엉덩이 살로 보이고 바위의 윤곽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곡이 덩어리로 둔갑합니다. 환각은 달콤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은 비참합니다. 그들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보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은 마비되고 오직 원초적인 감각만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져 갑니다. 사회적 결속력으로 유지되던 부족의 질서는 서서히 붕괴합니다. 평소라면 서로의 털을 골라주며 천을 나누었을 그들이지만 이제는 타인의 접근을 경계합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경쟁자로 혹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지만 그 팔에는 예전과 같은 따뜻한 모성애보다는 무기력한 방어 본능만이 남아 있습니다.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동굴을 지배하고 그 정막 속에서 서로를 곁눈질하는 눈빛들만이 음산하게 교차합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우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수십 번의 겨울을 견뎌낸 노련한 사냥꾼조차 이제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의 몸은 바닥의 냉기를 고스란히 흡수하며 천을 뺏기고 있습니다. 떨림조차 멈췄습니다. 떨림은 열을 내기 위한 근육의 마지막 저항이지만 그 에너지마저 고갈된 것입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과거의 영광, 즉 거대한 메모들을 쓰러뜨렸던 기억을 떠올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기아는 기억마저 흐릿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서서히 의식의 끈을 놓고 있습니다. 동굴 중앙의 모닥불은 이제 숫덩이 몇 개만이 붉은 빛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불을 지킬 힘도, 땔감을 구할 힘도 없어진 이들에게 어둠은 물리적인 무게를 가지고 짓눌러 옵니다. 빛이 사라지면서 공포는 증폭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굶주린 짐승의 환청이 들려오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립니다. 문명과 야만의 경계는 불빛과 함께 희미해집니다. 불이 꺼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난다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온기에 본능적으로 매달리며 짐승처럼 웅크려 서로의 천을 탐닉합니다. 하지만 그 천조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긁어냅니다. 그들은 배설물을 처리할 기운조차 없어 앉은 자리에서 해결합니다. 악취가 진동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후각은 오직 음식 냄새에만 반응하도록 재설정되었습니다. 위생관념이나 수치심은 생존과 무관한 사치스러운 개념일 뿐입니다. 그들은 퇴화하고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다루며 죽은 자를 매장하던 고등 생명체에서 오직 먹는 것만을 갈구하는 단순한 유기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퇴행은 비극적이지만 생존을 위한 자연의 냉혹한 최적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장 약했던 젊은 남자가 결국 한계에 도달합니다. 며칠 전부터 헛소리를 중얼거리던 그는 이제 숨을 쉴 때마다 가래 끓는 소리를 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의 곁에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부족원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슬픔이나 애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은 죽어가는 동료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허벅지와 팔뚝에 고정됩니다. 비록 말라빠졌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가죽 아래 근육이 그리고 뼛속에는 골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뇌리에 스치는 생각은 끔찍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저것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다. 저것은 가능성이다. 임종의 순간은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마침내 긴 날숨과 함께 영원히 멈춥니다. 동굴 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흐릅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합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자마자 그는 즉시 차가운 사물로 변합니다. 영원히 떠난 육체는 이제 사람이라는 지위를 잃고 물질로 환원됩니다. 그 즉각적인 변화는 남은 자들에게 충격을 줌과 동시에 억눌려 있던 가장 어두운 욕망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슬픔을 느끼기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시신은 불 꺼진 모닥불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직 온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 육체는 동굴 안의 모든 시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족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신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럽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이어져 온 금기, 동족을 해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립니다. 그러나 위장은 뇌의 경고를 압도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먹어야 산다. 이 명제 앞에서 윤리는 휴지 조각처럼 찢어집니다. 족장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에 매달린 뾰족한 돌칼, 부싯돌, 플린트로 향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이 던진 가장 잔인한 시험입니다. 빙하시대의 혹독함은 그들에게서 먹이를 빼앗고 온기를 빼앗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무겁고 끈적합니다. 마치 죄악의 냄새가 형체화되어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이기를, 누군가 먼저 이 끔찍한 침묵을 깨고 행동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공범자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죄책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그 무게는 견딜 만할지도 모릅니다. 동굴 바닥의 그림자가 길어지며 시신을 덮습니다. 마치 어둠이 그를 삼키려는 듯 혹은 남은 자들의 수치심을 가려주려는 듯합니다. 족장은 마른 침을 삼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가 동굴 안에 크게 울립니다. 그것은 결단의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관절이 우두둑 소리를 냅니다. 그림자 속에서 그의 실루엣은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 아닙니다. 굽은 등과 늘어뜨린 팔, 그리고 번들거리는 눈빛. 그것은 굶주린 늑대의 형상.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의 모습입니다. 이제 경계선은 무너졌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괴물은 이성이라는 얇은 가면을 벗겨내고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직 본능만이 시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동굴 깊은 곳,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밀스러운 의식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죽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멸종에 저항하는 생명체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 몸부림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원일지 파멸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백질, 그것뿐입니다. 족장의 손에 들린 것은 무스티에, 무스테리안, 양식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칼입니다. 본래 이 도구는 거대한 매머드의 가죽을 벗기거나 질긴 힘줄을 끊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냥터에서 영광스러운 전리품을 해체하던 그 도구가 이제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돌칼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며 그것이 곧 수행해야 할 끔찍한 임무를 예고합니다. 도구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쥔 손과 그 손을 움직이는 절박한 뇌가 문제일 뿐입니다. 문명을 상징하던 도구가 동족상잔의 흉기로 변질되는 순간 인류 진화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족장은 시신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동굴 안의 정막을 찢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의 뇌리에는 죽은 자와 함께했던 사냥의 기억, 그와 나누었던 음식, 그리고 그를 땅에 묻어주며 꽃을 바치던 장래의식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죽음을 애도할 줄 아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장에서 올라오는 산성액과 현기증은 그 모든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을 압살해버립니다. 생존 본능은 기억을 지우고 눈앞의 대상을 친구가 아닌 단백질 덩어리로 재정의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건 도박이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절개는 가장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족장의 손이 떨리지만 이내 단호하게 힘을 줍니다. 차가운 돌날이 죽은 자의 피부를 파고들 때 느껴지는 저항감은 끔찍할 정도로 생생합니다. 가죽이 갈라지며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굳지 않은 혈액이 바닥의 차가운 돌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동굴 전체가 흘리는 눈물처럼 들립니다. 찢어지는 섬유질의 소리와 비릿한 혈향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동굴 안의 공기는 영원히 바뀌어 버립니다. 더 이상 이곳은 안식처가 아닌 도살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피 냄새는 굶주린 무리에게 강력한 기폭제가 됩니다. 며칠 동안 맡지 못했던 철분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그들의 코 속 점막을 자극하자 뇌의 편도체가 미친 듯이 활성화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통제력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부족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족장 주위로 모여듭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짐승 같은 탐욕만이 이글거립니다. 침이 고이고 동공이 확장됩니다. 그들은 홀린 듯이 다가와 족장이 수행하는 이 끔찍한 의식의 증인이자 공범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이것은 말없는 동의이며 죄를 공유함으로써 죄책감을 희석하려는 집단 심리입니다. 해체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동물을 사냥하고 손질해온 베테랑들입니다. 관절을 분리하고 가죽을 벗겨내며 살코기를 뼈에서 발라내는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자신들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만이 다를 뿐입니다. 족장은 능숙하게 대퇴골의 연결 부위를 끊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툭 하는 관절 탈구음은 동굴 벽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해부학적으로 어디에 영양분이 집중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숙련도가 상황을 더욱 비극적이고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취해지는 부위는 영양가가 가장 높은 내장 기관들입니다. 간과 심장, 그리고 콩팥은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굶주린 신체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족장은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간을 손에 쥐고 망설임 없이 입으로 가져갑니다. 날 것 그대로의 살점이 씹히는 소리,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립니다. 불을 피워 요리할 시간도, 에너지도 아깝습니다. 이것은 미식이 아니라 긴급 수혈과도 같습니다. 족장의 입가에 묻은 피는 그가 이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포식자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낙인입니다. 나머지 부족원들도 달려들어 각자의 몫을 차지합니다. 서열에 따라 고기가 분배되지만 그 과정은 질서 정연하기보다는 필사적입니다. 어미는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고기를 아이의 입에 넣어줍니다.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받아먹으며 울음을 그칩니다. 생명은 죽음을 먹고 연장됩니다. 이 아이러니한 순환 속에서 도덕적 판단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비릿한 맛과 함께 그들의 혈관 속으로 다시 에너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떨림이 멈추고 흐릿했던 시야가 돌아옵니다. 육체의 부활은 곧 정신의 붕괴를 대가로 치른 결과입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동굴 안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변해갑니다. 초기에는 침묵 속에서 먹기만 했지만 어느새 씹는 소리와 뼈를 긁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공간을 채웁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입가에 묻은 피를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같다는 확인이야말로 그들이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이 순간 체결된 피의 맹약은 그 어떤 부족 간의 약속보다 강력하고 끔찍한 결속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이제 비밀을 공유한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죄악의 공동체입니다. 살코기를 다 먹은 후에도 식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양의 보고는 뼛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돌망치를 들어 단단한 허벅지 뼈와 팔뼈를 내리칩니다. 딱, 딱 하는 파열음이 일정한 리듬처럼 울립니다. 뼈가 쪼개지면 그 안에서 기름지고 고소한 골수 마로가 드러납니다. 뇌 발달과 에너지 비축에 필수적인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들은 작은 뼈 조각 하나, 골수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핥아먹습니다. 훗날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될 뼈 무더기에 남은 인위적인 타격 흔적과 나선형 골절, 스피랄 프랙처은 이날 밤 벌어진 만찬이 얼마나 철저하고 집요했는지를 증명하는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배가 차오르자 역설적으로 공포가 다시 찾아옵니다. 뇌에 포도당이 공급되면서 마비되었던 인지 능력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뼈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였습니다. 해체된 유해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 당혹감과 혐오감이 스칩니다. 그러나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소화기관은 동족의 살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뱃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동굴의 어둠은 그들의 내면 깊숙이 침투하여 영혼을 검게 물들입니다. 이날 밤 인간성이라는 얇은 막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장래 문화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높은 지능과 감성을 지닌 네안데르탈인이 극한의 환경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들은 짐승이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피했습니다. 바깥의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하게 몰아치며 동굴 입구를 두드립니다. 마치 자연이 그들의 타락을 조롱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죽음의 신을 배부르게 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뼈들은 동굴 구석, 쓰레기 더미 위로 던져집니다. 더 이상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유해가 아닙니다. 동물의 뼈와 뒤섞여 구분이 불가능해진 그 뼈 무더기는 한때 인간이었던 존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부르며 슬퍼하던 추모의 감정은 칼로리와 지방이라는 생물학적 수치로 환원되었습니다. 이 잔혹한 효율성만이 빙하시대를 견디는 유일한 방정식입니다. 문명은 따뜻한 불 곁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연약한 꽃과 같습니다. 불이 꺼지고 추위가 닥치면 그 꽃은 시들고 뿌리 깊은 야만만이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포만감 뒤에 찾아오는 식곤증이 그들을 덮칩니다. 배부른 포식자들처럼 그들은 서로 엉겨붙어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자리는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반복해서 돌칼을 들 것이고 반복해서 친구의 살을 벨 것입니다. 동굴 천장의 종유석들은 괴물의 이빨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아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깨어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악몽보다 더 끔찍한 이곳에서 잠들지 않는 의식은 고문일 뿐입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른다고 해도 그 빛은 어제의 빛과 다를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만 나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식량은 언제나 다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족장은 잠든 부족원들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은 이제 동료를 보는 눈이 아니라 비상식량을 점검하는 창고지기의 눈과 닮아 있습니다. 금기의 빗장이 한번 풀리면 두 번째는 훨씬 더 쉽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이 소름 끼치는 질문만이 동굴의 차가운 공기 속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동굴 안을 가득 채웠던 비릿한 피 냄새가 옅어지고 그 자리를 무거운 포만감이 채웁니다. 끔찍했던 만찬이 끝난 후 생존자들의 육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혈관을 타고 돌며 꺼져가던 생명력을 급속도로 되살려 놓습니다. 창백하고 잿빛이었던 피부에는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떨림이 멈춘 손끝에는 다시금 힘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기적입니다. 죽은 자의 살과 뼈가 산 자의 근육과 에너지가 되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동자는 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공허를 담고 있습니다. 육체는 구원받았으나 그 대가로 영혼의 일부가 영구히 손상되었음을 그들 스스로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동굴은 거대한 무덤이자 살아남은 자들이 죄의식을 공유하는 감옥으로 변모했습니다. 식사 후에 나른함 속에서도 누구 하나 편안히 잠들지 못합니다. 족장은 불 꺼진 모닥불 곁에 앉아 손에 쥔 대퇴골 조각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배를 채워준 그 도구가 동료의 다리뼈였다는 사실은 현실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언어는 인간성을 유지하는 도구이지만 짐승의 영역으로 떨어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소통 방식입니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그들 사이를 흐르며 공범자들의 비밀스러운 유대를 형성합니다. 남은 뼈들은 철저하게 처리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그 어떤 자원도 낭비하지 않는 효율적인 생존 기계들입니다. 그들은 둥근 자갈돌을 망치처럼 사용하여 남은 긴 뼈들을 조각냅니다. 쾅, 쾅 하는 타격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동굴 벽을 때립니다. 뼈 조각이 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득한 골수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자연계에서 가장 농축된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때로는 혀로 그 귀한 지방질을 핥아냅니다. 현대 법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뼈들에 남겨진 흔적은 동물을 도축할 때 생기는 흔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가공했다는 명백하고도 서늘한 증거가 돌 바닥 위에 쌓여갑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굴 내의 서열 구조는 급격하게 재편됩니다. 과거에는 연장자의 지혜나 주술사에 영적인 능력이 존중받았지만 이제 그런 무형의 가치는 힘을 잃었습니다. 오직 물리적인 힘, 즉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는가만이 유일한 권력이 됩니다. 덩치 큰 수컷들은 무리 내에서 포식자의 위치를 점유하고 여성과 아이들, 노약자들은 잠재적인 먹잇감의 지위로 전락할 위험에 처합니다. 약자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며 강자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씁니다. 동굴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동거하는 기이하고 위태로운 균형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불안한 평화 속에서 편집증적인 공포가 싹틉니다. 잠을 자는 것조차 목숨을 건 도박이 됩니다. 누군가가 잠든 사이 다른 누군가가 돌칼을 들고 다가올지 모른다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자던 습관을 버리고 벽을 등진 채 흩어져서 쪽잠을 잡니다. 눈은 감고 있어도 귀는 열려 있으며 작은 인기척에도 화들짝 놀라 깨어납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고갈된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그들은 늑대 때보다 더 외롭고 하이에나 때보다 더 비열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섭취했던 에너지는 다시 바닥을 드러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높은 대사량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그들의 몸은 마치 구멍난 연료통처럼 에너지를 빠르게 태워 없앱니다. 뱃속이 다시 비어가고 익숙한 공복감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 공복감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금기는 한번 깨지기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댐이 무너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습니다. 굶주림은 그들의 뇌리에 며칠 전에 그 맛과 포만감을 기억하게 하며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악마의 속삭임을 불어넣습니다. 족장의 눈빛이 다시 번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동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늙은 여자를 응시합니다. 그녀는 한때 부족의 아이들을 돌보고 약초를 캐던 현명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족장의 눈에 비친 그녀는 움직임이 둔하고 저항할 힘이 없으며 생존 가치가 떨어진 인겨 자원일 뿐입니다. 그녀 역시 자신에게 꽂힌 시선의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몸이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립니다.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수동적인 시체 청소, 스캐ven징가 아니라 능동적인 사냥 헌팅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동굴 밖에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백색의 감옥 속에서 그들의 도덕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족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말라붙어 검게 변한 돌칼이 들려 있습니다. 다른 수컷들도 그를 따라 일어납니다. 그들은 말없이 포위망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사냥터에서 메모들을 몰아넣을 때 쓰던 전술입니다. 협동 사냥의 고도로 발달된 지능이 내부의 약자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순간입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가 동굴 안을 압도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고
야생의 법칙만이 차갑게 타오릅니다. 살아야 한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명제가 모든 잔혹함을 정당화합니다. 늙은 여자는 저항하려 하지만 굶주림으로 쇠약해진 그녀의 힘으로는 건장한 수컷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짧은 몸부림과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끊어지는 숨소리. 두 번째 죽음은 첫 번째보다 훨씬 빠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죄책감은 무뎌졌고 손놀림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피가 튀어 동굴 벽화 위로 뿌려집니다. 고대 인류가 남긴 예술과 영혼의 흔적 위에 생존을 위한 살육의 흔적이 덧칠해집니다. 역사는 이렇게 피로 쓰입니다. 두 번째 해체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제 망설임이나 구역질 따위는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능숙하게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냅니다. 아이들조차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피 묻은 고기 조각을 받아먹습니다. 식인 행위가 일상화되고 생존을 위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학습하며 자라납니다. 배고프면 약한 자를 먹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각인되는 새로운 생존 윤리입니다. 이 비틀린 교육은 미래의 비극을 예고하지만 당장 오늘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포식 후의 동굴은 다시 기괴한 정적에 휩쌉니다. 배부른 자들은 벽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악귀의 형상에 가깝습니다.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그들은 서로를 곁눈질합니다. 다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식량은 한정되어 있고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리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1인당 돌아가는 몫은 많아지겠지만 동시에 자신이 표적이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 제로숨 감의 이 아니라 네거티브섬 게임 네거티브숨 감의입니다. 이 동굴은 이제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들만의 소우주입니다. 이곳에는 신도, 법도, 자비도 없습니다. 오직 칼로리 계산만이 지배하는 차가운 왕국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동굴 천장을 떠도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동료들의 비명처럼 들려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미쳐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므로써 미치광기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유일한 정신적 방어 기제입니다. 족장은 무리의 숫자를 세어봅니다. 10명 남짓했던 부족원은 이제 7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숫자만큼 식량 비축분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는 살아남은 자들 중 가장 약한 자가 누구인지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그 계산에는 감정이 개입될 틈이 없습니다. 그는 리더로서 무리 전체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잔혹한 결정을 반복해서 내려야 합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리더십의 무게가 아니라 살인자의 업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집니다. 그것이 강한 유전자를 가진 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굴 벽에는 그들의 그림자가 일렁거립니다. 불빛에 비친 그림자는 실체보다 훨씬 더 크고 기괴하게 왜곡되어 보입니다. 마치 그들의 내면이 밖으로 투영된 것 같습니다. 그림자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춤을 추듯 벽을 타고 놉니다. 그것은 죽음의 무도, 단세 마참레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한데 뒤섞인 혼돈의 춤. 이 춤판이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이 동굴 안에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가장 강하고 독한 최후의 1인만이 살아남아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아이가 작은 뼈 조각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놉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할머니였던 사람의 손가락 뼈일 것입니다. 아이의 순진무구한 얼굴과 손에 들린 끔찍한 장난감의 대비는 이 비극의 정점을 찍습니다. 아이는 웃지 않습니다. 이 동굴에서 웃음은 멸종된 지 오래입니다. 아이는 단지 뼈를 만지작거리는 행위를 통해 불안을 달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만약 살아남아 어른이 된다면 그는 어떤 인간이 될까요?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된 유년기의 겨울은 인류의 보편적인 기억과는 전혀 다른 피와 살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동굴 밖의 세상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태양은 구름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주는 이 작은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참극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별들은 차갑게 빛나고 지구는 묵묵히 자전할 뿐입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은 우주의 먼지처럼 작고 하찮은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에게는 그 동굴이 전 우주였고 그 한 점의 고기가 전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간성의 마지막 조각들을 태워가며 춥고 긴 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끝날 것 같지 않던 비름빈기의 기나긴 겨울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대지를 올가매고 있던 하얀 얼음 감옥 위로 태양의 온기가 내려앉고 얼어붙었던 계곡에는 다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음이 녹아내린 물은 바위 틈을 타고 흘러내리며 대지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툰드라에 눈 덮인 평원 사이로 파릇파릇한 이끼와 작은 꽃들이 고개를 내밀며 봄의 도래를 알립니다. 자연의 회복력은 놀랍도록 강인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 죽음의 계절을 생명의 계절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저 깊은 동굴 속 어둠이 지배했던 그 공간에는 봄이 가져다주는 희망 대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비극의 흔적만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눈이 녹아내리자 겨운에 갇혀 있던 공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썩은 피 냄새와 죽음의 악취가 희미하게 섞여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비틀거리며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7명이었던 무리는 이제 4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강렬한 봄 햇살에 적응하지 못해 찌푸려지지만 더 큰 고통은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자신들이 생존을 위해 치러야 했던 끔찍한 대가에 대한 묵직한 침묵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들의 위장은 동료의 살로 채워졌고 그 에너지가 지금 그들을 서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푸른 초원과 돌아온 순록대를 보아도 사냥의 환희를 느끼기보다는 지난 겨울에 끔찍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동료를 먹었다는 기억은 그들의 사회적 본능을 영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공범자로서의 수치심과 언제든 다시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불신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 무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생존했으나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툰드라를 떠돌다 흩어지거나 다른 부족에게 흡수되더라도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동굴 안에는 그들이 남긴 처참한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뼈 무더기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동굴에서 벌어졌던 지옥도를 증언하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법의학적 증거물입니다. 훗날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뼈들은 두꺼운 퇴적층 아래에서 발굴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인류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뼈에 새겨진 날카로운 마그컷 마크들은 짐승의 이빨 자국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 도구에 의해 생긴 것임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살을 발라내고 힘줄을 끊을 때 생기는 인간만이 남길 수 있는 독특한 흔적입니다. 특히 두개골과 긴 뼈들에 남겨진 흔적은 더욱 구체적이고 잔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퇴골은 예리한 타격에 의해 정확히 쪼개져 있습니다. 이는 영양가가 풍부한 골수를 추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두개골의 밑부분이 부서져 있는 것은 뇌를 꺼내 먹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동물의 뼈를 처리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패턴은 그들이 동료의 시신을 인격체가 아닌 단순한 식량 자원으로 취급했음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이 뼈들은 장례의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도축된 고기였고 철저하게 소비된 인겨물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극은 단지 한 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빙하시대 말기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던 네안데르탈인들이 겪어야 했던 보편적인 위기의 단면입니다. 그들은 강인했지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거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위기를 극복한 것과 달리 네안데르탈인은 소규모 가족 단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닥치고 교류가 끊기면 그들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극한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동굴 속의 식인 행위는 그들의 잔인성 때문이 아니라 멸종으로 치닫는 종의 막다른 골목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비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굴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떠난 자리에 박쥐들이 들어와 매달리고 곰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찾아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석회 섞인 물방울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뼈 위로 떨어집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뼈 위에는 얇은 막이 덮이고 흙과 돌이 쌓여 단단한 지층을 형성합니다. 그날의 비명과 피냄새는 퇴적층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갇혀 화석이 되어갑니다. 동굴은 거대한 타임캡슐이 되어 인류 진화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품은 채 긴 침묵의 잠에 빠져듭니다. 먼 훗날 고고학자들의 헤드랜턴 불빛이 이 어둠을 다시 가를 때까지 비밀은 지켜집니다. 그들은 흙 속에서 뼈를 파내며 전율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흔적인가? 아니면 의식의 흔적인가? 그들은 묻겠지만 뼈에 남은 데이터는 감정이 없는 차가운 진실만을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이었다. 굶주림이라는 극한 상황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생명에 대한 집착이 도덕률을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이 화석들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야만성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멸종 원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호모 사피엔스와의 경쟁, 질병 등 수많은 가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깊은 동굴 속의 유적은 또 다른 슬픈 원인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먹어야만 버틸 수 있었던 그 극한의 고립과 에너지 부족이야말로 그 건장하고 위대한 종족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진짜 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싸워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견디다 못해 스스로를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동굴 입구에 서서 내려다본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빙하가 깎아 만든 계곡은 웅장하고 하늘은 시리도록 푸릅니다. 자연은 개체의 고통이나 종의 멸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적자 생존의 냉혹한 법칙만이 이 대지를 지배합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그 법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투쟁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현대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끔찍하고 엽기적일지라도 그 순간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악마가 되어서라도 살아남기를 원했고 그 강렬한 생존 의지는 뼈에 새겨진 흔적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바람이 불어와 동굴 입구를 스치며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잊혀진 영혼들을 위한 진홍곡처럼 들립니다. 한때 이곳에서 숨쉬고 사랑하고 사냥하고 그리고 끝내 서로를 탐했던 존재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동굴 깊은 곳, 어둠 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시선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굶주림에 지쳐 서로를 바라보던 그 휑한 눈동자들.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살기 위해 무엇까지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영원하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고 다시 긴 그림자가 계곡을 덮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둠은 겨울의 그것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계절은 돌고 도니까요. 그러나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번 사라진 종족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인. 그 얼음의 왕들은 자신들의 뼈를 이정표로 남기고 영원한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으며 안락함을 누릴 때 땅 밑 깊은 곳에는 그들이 처절하게 갈구했던 내일의 흔적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뼈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생존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피와 살로 이루어진 처절한 투쟁이라고. 이로써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기록은 끝을 맺습니다. 동굴은 입을 다물고 비밀은 지층 속에 영원히 봉인됩니다. 단지 바람만이 기억할 뿐입니다. 수만 년 전 그 겨울, 굶주림이 지배하던 그 차가운 동굴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생명체의 슬프고도 무거운 자화상임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죽음을 딛고 살아남은 또 다른 생존자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깔린 그들의 영혼에 늦었지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